제가 요즘에 또 소위 우파라고 하면서 계속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러시아가 지금 역사교육 의무화 연령을 7세로 낮춰서 푸틴의 네오나치즘 대응을 강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푸틴이 실제로 이 전쟁을 하면서 길게 성명서를 냈었죠. 그 성명서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심지어 숭고한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숭고한 전쟁.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네오나치즘 세력에 대항하는 숭고한 전쟁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요, 너는 정말 푸틴을 모르는군. 푸틴이 미국의 딥스, 우크라이나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딥스를 처단해주고 있어. 생물학 무기 제조하는 곳을 다 파괴해주고 있어. 너는 어떻게 푸틴의 위대성을 이해를 못해서 푸틴을 비판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오늘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정전론이 한때 유행을 했고 지금도 있죠.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미국 너네는 전쟁 안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너네는 뭐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전쟁을 개시하지 않았냐? 말은 프리엠티브라고 하지, 선제적으로 대형 인권 범죄를 제압한다고 하지. 그러면 나도 그런 거야. 나도 선제적으로 대형 인권 범죄를 제압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저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첫 번째 반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푸틴이 왜 중국과 북한한테 콜링을 하느냐? 푸틴은 실제로 그 나치즘에 의해서 가족이 크게 희생을 당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을 악대 악으로 치렀다는 거죠. 독일을 패퇴시킨 것은 소련입니다. 그 당시 스탈린의 2차 대전의 공적은 다른 모든 연합군의 합과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엄청난, 거의 3천만에 가까운 민간인과 군인들의 희생을 감당하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었죠.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그 대기근, 그런 곡창지대에서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스탈린이 아니면. 스탈린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또 대나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에 와서 푸틴이 네오나치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러면 나치즘보다 공산주의가 끼친 해악은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이 죽였어요. 제가 전환기 정의연구원에서 최초로 펴낸 책이 이것입니다. 이거. 캄보디아.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연구. 캄보디아를 보면서, 북한을 보면서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학생들하고 이런 논의를 했는데, 마르크스는 왜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 마르크스가 그 문제 제기한 그 문제들, 매력이 있다. 지금도 매력이 있다. 사람이 좀 교환 가치나 화폐 가치 말고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존재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전인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지러지지 않는 분업이라든지 소외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뭐 시를 쓰고 사냥을 하고 또 밭을 갈고, 어쨌든 그런 식의 유토피아가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매력을 준 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 매력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을 보고, 그리고 예전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있었던 공산주의의 많은 문제들, 소련, 그런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건 양심이 없죠. 예전에 처칠이 2차 대전을 할 때 스탈린을 손을 잡을 때 이를 악물었다 그러죠. 저 악마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참 분하다. 우리가 마치 당장 부도를 막기 위해서 사채를 쓰는 그런 경우처럼, 결국은 그 사채가 부도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깡패를 몰고 오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것처럼 순간의 어떤 악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그 악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를 끌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었던 것, 그 결과로
5.18 우상화 현상이 생겼고 그들이 모든 정당을 다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인식 못합니다. 국민의힘 인식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범법자 그 자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기우다, 너무 앞서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번 탄핵 사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예전에 그 유대인 법률가 그 라파엘 램킨이 1930년대에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종학살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을 잡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라파엘 램킨도 그렇게 예견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라파엘 램킨은 나중에 미국으로 도주를 해서 거기서 제노사이드 협약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후위를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약하죠. 그 자체로는. 저도 결국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VON과 같이 하는 분들은 좀 행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 저희를 듣지 마세요. 어제 피지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제가 좀 흐뭇했어요. VON 뉴스를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와 VON 뉴스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상당 기간은 이런 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적으로 말하면 비겁한 한국의 우파들, 항우여, 김진태 등등의 우파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모르고 무너지면은 겨우 막대기 하나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와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제도권을 사실상 거짓말장애들이 다 장악하도록 범공산주의자들, 자기 욕심에 쩔어있는 가짜 귀족들 그들이 다 장악하도록 말이 기업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정경련 세력들, 탄핵을 드라이브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현상을 유지해야지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고통도 안 보이고 중국 사람들의 아우성도 안 보이고 한국에서도 은근히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이런 분들의 지도자를 만나면 삶이 개선될까요? 그렇게 욕을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대통령 탓을 안 하더군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임은 꼬리 자르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사태를 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권력 노름에 자칫하가 속을 수 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윤호중,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등등을 수사하는 거다. 표 다시 세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이미 증거 다 나왔어요. 제발 윤석열 당선자님 외교부 장관 공간 뺏어올 생각 그만하시고 빨리 청와대 들어가세요. 제 말 안 듣는 거 알고 있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번만 딱 더 요약하게 해주세요. 소위 자유우파, 보수우파 제발 순진하게 섞고 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이제 우리 겨우 이재명의 190석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났을 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찾아야 되고 멋진 통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비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